예,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 한빛 부대 남수단 재건지원단 구진 단장으로 근무했던 박수만 대령입니다. 현재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 근무 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군과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해서 공병부대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파병 소요가 양자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도출이 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유엔 결의를 통해서 소요가 나오게 되면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병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그걸 결정할 때는 우리 국익과 동맹과 인류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과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아니면 우리 국방부의 가용 능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서 최종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이 결정된 사안은 국회 동의를 받게 되고 동의 이후에는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각군으로 지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보시는 파병 준비가 일어나게 되고 파병 준비 이후에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PKO 파병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소말리아 파병 부대, 앙골라 파병 부대, IT 파병 부대, 그다음에 남수단 파병대에 있는 한빛 부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록수 부대입니다. 상록수 부대는 최초에 91년도 유엔 가입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처음으로 파병을 요구를 하게 됐던 파병 임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했고 다양한 안보 환경하고 요소를 고려한 끝에 공병부대를 파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IT 파병인데요. IT 파병은 이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IT는 1910년 1월 12일경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리히터 규모 7.0이라는 굉장히 강진이 IT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랭스 수도뿐만 아니라 IT 전체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 사상자가 한 25만 명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만여 명 정도 이재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 이후에 유엔 결의가 있고 유엔 회원국들 대상으로 파병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우리는 파병 요청 받은 이후 1개월 만에 단비 부대라는 이 파병 임무단을 편성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전통적 안보 위협이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해당되는 재난 복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파병하는 그런 예가 여기서 처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2018년 제가 구진 단장으로 다녀온 한빛 부대가 되겠습니다. 한빛 부대는 과거에 1911년도에 7월 9일 날 전 세계에서 193번째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신생국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남수단입니다. 근데 2011년 7월 9일 이전에는 여기 보시는 남수단하고 그 위쪽에 있는 수단이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영국하고 이집트 통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수단으로 묶여 있었지만 종족은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수단과 남수단이 분리가 되게 된 게 제가 말씀드린 2011년 7월 9일입니다. 유엔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리가 됐는데 공교롭게 분리가 된 이후에 남수단 내에서 종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S가 2개입니다. 운미스가 창설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전 세계 회원국들로부터 이렇게 임무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받고 우리가 참여하게 됐죠. 이때 하나 이게 중요한 사실은 그때 유엔 사무총장님은 그때 반기문 총장님께서 역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창설됐을 때 민, 관, 군, 경 해가지고 약 12,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약 9,000여 명 정도로 줄어서 재건에서 이제 민간인 보호로 맨데이트가 바뀌어서 임무 수행 중에 있고 현재도 우리 한빛 부대가 약 한 270여 명 정도 나가서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 파병 이제 진교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진교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수단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부대가 편성이 되면 이제 국제평화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협력단에서 이렇게 이제 파병 신고를 하게 됩니다. 파병단이 편성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주요 지휘자를 실제 임명을 하고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되는 거죠.
조직을 갖추고 나면은 유엔에 파병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수료해야 되는 유엔에서 요구하는 기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방대 편성되어 있는 PKO 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유엔의 뭐 기본 가치, 원칙, 준칙,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의 이론, 그다음에 교전 규칙,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전 파병진들이 피드백 해준 그런 성과, 그다음에 발전시킬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파병 나가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안전 위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고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집중시킬 것인가를 우리 교육을 하게 되죠. 여기는 안전 교육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병 부대가 편성이 되면 예로 한빛 부대는 공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병 부대로만 편성은 되지 않습니다. 공병 부대가 편성이 돼서 재건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할 수 있는 경비 부대도 편성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작전 지속 분야가 있거든요. 보급, 급식,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지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그걸 하기 위한 작전 지원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우리 병력들이 아프거나 다칠 때 긴급 우리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둔지를 감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경계작전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또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 활동하기 위한 민군 인력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조작한다든지 뭐 굴삭기, 도자, 그레이더, 그다음에 덤프 트럭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능력들이 요구가 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인력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준비단 때 그 많은 능력에 대해서 실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과 아니면 추가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다른 어떤 기능을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소요들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숙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태권도와 민군작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이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발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육군 기준으로는 육군 참모총장님께 신고를 드리고 파병을 가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그 국제평화협력단에서 파병 신고를 하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는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파병하면 최초로 하는 부분이 이제 지휘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이 이제 전임자와 제가 실제 지휘권을 인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무를 인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단에서 배웠던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현실에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리허설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저기 보시게 되면 작업 현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을 평가할 것인가. 두 번째는 차량 장비가 투입될 때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주둔지가 있다 보니까 화재, 뭐 피격이 됐을 때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 훈련도 강화하고 있고, 환자가 생겼을 때 긴급 구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5개월 정도 계속 반복 숙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가 되면 유엔 군사령부에서 한빛 부대가 과연 임무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Operation Readiness Assessment라고 ORA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RA 평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어서 유엔에서 한빛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가용한가,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가를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빛 부대가 평가를 받는데, 한빛 부대가 이제 중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보니까 240여 점이 넘는 굉장히 많은 중장비 차량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가동 상태를 평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엔 승인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최초로 이제 소파견지라고 있는데, 우리가 주둔한 곳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길도 없어서 헬리콥터로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 부대원을 이제 파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의 현장 사진입니다. 남수단은 우리 대한민국 기후 조건과는 다르게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옵니다. 안 오고 다만 우기가 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이때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전 국토가 저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 지속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주민들도 길이 오픈이 돼야 생필품이 육상으로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수송로가 있고 없고 가용하고 불가용하고가 유엔군 작전 또는 그 남수단 주민의 어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재건 작전을 나가게 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현지에서 우리가 투입이 돼서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채워져 가지고 있는 그 도로를 우회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으며, 요거 유엔군 기지 내도 동일합니다. 유엔군 기지 내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하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엔군을 지원하고 있는 한빛부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한 어떤 재건작전 모습이고요. 그리고 통상 재건작전을 나가면 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신장이 되거든요. 워낙 길이 안 좋다 보니까 하루에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퇴근하면서 장비를 대규모로 이끌고 가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리가 맥시멈 20km에서 30km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오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작업시간, 일출 일몰 따지면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현지에서 주둔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작전 환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장비를 준비해서 나가서 재건 작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모습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재건 작전을 하면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신장거리가 작전거리가 너무 길어졌을 때 초원 한가운데 장비를 집결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수경을 해가면서 뭐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러한 어떤 한빛부대의 그 재건 모습을 통해서 밑에 두 사진은 건설되어 있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에 없었던 길을 한빛부대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병 임무 지역과는 달리 앙골라와 그다음에 소말리아는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보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남수단은 우리 인도양에서 내륙으로 1200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있는 내륙의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군조차도 먹고 자고 지내는 어떤 여건이 불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이 운미스가 주둔하고 유엔에서 부여받은 맨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군부터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엔군 수경시설, 그 다음에 기지에 대한 방호시설, 경계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빛부대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런 경계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수경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빛부대는 우리가 이제 최초 파병 동의안이 만들어졌을 때 유엔으로부터 남수단 재건이라는 건설과 관련된 맨데이트를 약속을 받고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부대는 중건부대로 편성을 해서 임무를 내보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의무 진료 행위는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한빛부대의 맨데이트에서 약간 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은 클러스터 개념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 지원은 ICRC 또는 WHO 이런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재민들, 그러니까 민간인 보호 이런 부분들은 또 유엔 뭐 HCR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식량과 관련된 건 WFP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료 행위가 남수단 파병 부대하고는 맨데이트 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현장에서 해야만 됐었던 이유는 한빛부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근 부대거든요. 전부 다 중장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덤프트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재건 임무를 수행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대규모 장비 전개로 인해서 분진이나 교통 체증이나 아니면 뭐 어린이 가지고 있는 가축 이 부분들과 관련된 안전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들과 협조 안 된 어떤 유엔의 맨데이트에 의해서 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항상 재건 작전 나갈 때는 민군 작전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령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빛부대에서 제가 방향을 잡은 거는 UN 맨데이트 상의 의료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재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군 작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과의 그 갈등 요소를 사전에 이제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민군 의료 행위나 공여, 기타 이렇게 민군 활동하는 그런 영역들을 끌어들여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주민들을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걸 이제 진행하게 됐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크게 나갈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 지원은 우리 WHO와 같은 데 전담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유엔 성인하에 이제 많이 추진하게 됐던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WHO에서 이제 한빛부대와 더 이렇게 협력을 하자라는 요구가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별 마찰 없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진료를 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남수단 국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 인원수당 의료 인력 수가 대한민국의 100분의 1에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의료 그 인력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부대가 이런 어떤 민군 작전 차원에서 나갔을 때 현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좋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진료도 받고 진료받아서 쾌차해서 한빛부대 또 유엔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받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순환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군 작전은 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교육시설,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가서 보수를 해주고 지어주고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실을 개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이끌고 우기가 돼서 초목 있는 곳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가 소중한 재산인 것처럼 남수단 주민들은 소하고 가축들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이렇게 진료해 주는 그런 행위가 남수단 주민들 정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의 활동, 방역 활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민군 작전에 많이 포함시켜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한빛부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직업 학교라는 시설을 그 사진을 여기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 작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선상에 있는 마을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빛 학교에서 유엔 승인을 받고 건축, 그 다음에 농업, 용접, 전기, 목공, 그 다음에 제빵, 그리고 제가 가서 영어 교실 해가지고 7개 요 교실을 승인을 받고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현지 주민들을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하면, 교육 인프라가 이제 열악한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또 대한민국 한빛부대가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남수단 주민의 자체적인 어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해서 운미스뿐만 아니라 유엔 본부에도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미스의 활동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렇게 졸업식을 유엔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격려 행사도 하고 참석했던 인원들은 또 우리가 별도 공여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파병 임무단이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정부 평가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파병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파병이 필요한가 아니면 인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외교부 단장님께서 한빛부대를 방문하셔서 SRSG를 만나고
그다음에 현지 민군작전, 그다음에 재건작전 하는 현장을 그는 보시는 부분이고, 그때도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파병 평가 단장님께서 한빛부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많은 애로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지금 한빛부대가 임무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엔이라 그러면 국제사회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게 아프리카 초원 한 가운데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공동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부대 기준으로 봤을 때 총 6개 부대가 와 있었고,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인원들로 보면 약 뭐 한 25개 이상 국가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국의 이제 국경일, 그 다음에 이제 독립기념일, 우리로 치면 추석, 설날, 이런 데 이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런 기회가 우리 파병 가 있는 우리 부대원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장병들한테 정말 한국에서는 겪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현장에서 재건 임무, 연합 재건 임무, 연합 민군작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친선 교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젊은 장병들이 타국을 이해를 하고 국제사회를 이렇게 좀 이해하는데 한 단계 좀 더 나은 그런 여건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했었고요. 요거는 우리 민군작전 때 태권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군작전은 현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 나가 있는 그 커뮤니티 전 파병 부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잘 하죠. 그리고 또 6월 25일 그 우리 6.25 전쟁 이 발생했던 그 기념일이 우리가 이제 날짜가 이제 있어서 우리 이디오피아가 그때 주동국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한빛부대 전 장병이 십시일반에서 6.25 참전국 이디오피아에게 감사를 좀 전달하자라는 어떤 그 이제 마음이 있어서 그때 성금을 모아서 남수단 주재 이디오피아 대사관을 방문해서 대사에게 그 한빛부대의 감사함, 대한민국 국민의 그 감사함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운미스에서 한빛부대와 같은 공병부대를 직접적으로 임무 통제하는 임무지원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무지원국 국장이 화면에 보시는 검은색 옷을 입고 계신 그 여성분인데, 한빛부대가 열심히는 잘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그 참모진과의 어떤 효율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 갔을 때 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후에 현장에 처음 초도 방문을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협업하는 부분, 우선순위를 유엔 맨데이트에 다시 재조정해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임무 수행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현장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DMS 임무지원국장은 한빛부대의 그 열정과 성의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친선 교류와 관련된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맹국이자 우방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어떤 국가 정책상 부대 파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유엔 임무단에 파병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운미스에서도 다수의 미군 개인 파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제 한빛부대로 이렇게 올 기회가 있어서 제가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 남수단에서 만난 이 미군들은 마치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절친이 굉장히 먼 곳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집을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 한미 동맹의 그런 굳건함과 한미 동맹의 그 자랑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미군도 한국군도 느낄 수 있었고, 실제 이 두 인원이 한빛부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애로사항을 유엔 본부에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될 때 한빛부대 의견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줘서 임무수행 여건 개선에 우리 부대로 왔던 우리 동맹국 미군이 노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병 7개월 차가 되면 이제 임무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메달 트레이드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뭐 전 장병이 다 이렇게 메달을 수여받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파병 임무가 이제 종료될 즈음에 이제 철수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빛부대원 중에 먼저 출국해야 되는 인원들에 대상으로 제가 이제 주둔지에서 환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진이 전개가 되면 제가 8개월 전에 받았던 그 부대 지휘권을 후임 단장에게 연결하고 저는 파병 부대 이제 임무단에서 임무 해제가 되는 어떤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빛부대가 최초 소집이 돼서 임무단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평가를 받고 본격적인 재건 활동을 하고 민군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임무 인수를 완료하는 그 8개월간의 주요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빛부대는 남수단의 희망을, 세계의 평화를 이 두 모토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보시는 재건 작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한빛부대 소개는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파병과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파병 부대는 소규모 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용어로 소규모 부대 그 전술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대를 전술제대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수행하는 임무는 그 역할은 전략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왜냐 그러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면 대한민국이 실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빛부대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역할 롤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장에 있는 파병 부대장 지휘관의 어떤 역량과 그 지휘관의 역량을 정상적으로 발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파병 임무는 군사 임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군사 지휘관이 국제 무대에서 펼쳐진 어떤 그 전체에서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보 영역 또 다른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어떤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중책이다라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영역에서의 어떤 성공이 가장 첫 번째 필수적인 요소이고 두 번째는 이 군사 영역의 성공을 그러면 과연 이걸 군사 영역에서 성공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미 우리는 파병 부대를 보낸 지 30년이 다 돼 가거든요. 30년이 됐죠. 91년부터 우리가 유엔에 가입해서 93년부터 이제 나갔으니까. 그래서 30년간 이렇게 해왔지만 군사적인 성공은 이때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연결이 돼서 좀 더 큰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그 위상, 국익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꼭지, 세 번째 꼭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빛부대나 다른 동명부대가 수행하고 있는 파병 임무의 성과는 우리 국내에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현지와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외국의 홍보가 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 국내는 좀 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홍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보고 특히 그 타켓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냐. 저는 우리 젊은 후배들,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와 연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군 복무라는 어떤 우리는 지금 이제 징집제지 않습니까? 군사 안보 환경 때문에 징집제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국방의 의무, 군 복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를 하다 보니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어려운 부분만이 강조되다 보니 그 본질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파병 기회를 국제평화 유지 활동,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을 쏟을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군 복무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느끼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창구가 되어서 우리 군 입대하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희망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큰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지는 지금 이제 곧 우리가 PKO 장관회의도 개최하게 됩니다. 제가 나갔을 때 아까 소개드렸지만 우리 동맹국인 미군과 아프리카 오지에서 만나서 현안을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걸 또 동맹 관점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나가게 되면 그 유엔군으로 파병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비슷한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병되는 국가 중에 우리가 수교된 국가도 있겠지만 우리 우방국도 있고 동맹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병 준비 때부터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고 현재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이게 조금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병을 보낸 지 30여 년 됐거든요. 근데 파병은 이때까지는 외교부에서는 파병 동의안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어떤 그런 포션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이후 파병 결정이 되고 파병 동의가 되게 되면 국방부 그 밑에는 이제 각군 본부에서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특성이 뭐냐 그러면 파병 부대는 지속적으로 전체가 교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부대가 아무도 안 가본 인원들이 새로운 부대에 어느 날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PKO 임무는 군사 영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 관, 군, 경,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구 이런 부분들과 항상 협력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시기라도 그런 어떤 모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모듈과 결합이 돼서 성능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해온 그런 굉장히 소중한 우리가 시행착오들도 있었고 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차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동맹국과 아니면 유엔 파병하는 또 다른 우방국과 공유가 돼서 훈련 때 쓰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했던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이제 DB,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군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군에서 준비를 하지만 항상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 국내의 어떤 다양한 어떤 정부 부처 기관과 협업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 동맹국과 그다음에 우방국, 그다음에 또 유엔 파병은 또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항상 이렇게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장관회의 PKO 장관회의를 우리가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일단 성공 기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